지금 태국 식품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쌀 품종 도입 문제로 농부들과 요식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쌀 품종을 도입하게 되면 태국 쌀 산업의 질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현지 농부들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쌀 품종이 사실 이미 수십 년 넘게 한국이 성공적으로 재배해온 검증된 품종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최근 농업협회 회의 현장에서는 이 쌀 품종 때문에 농부들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협회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쌀 품종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품종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태국 농업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차이야 통룬입니다. 인적 드문 골목길 사이 작은 간판이 달린 라이스 러브. 이곳은 방콕에서 진짜 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식당입니다. 저는 오늘도 쌀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에 담긴 하얀 쌀알들이 제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죠. 태국 쌀 특유의 긴 형태와 은은한 향기가 주방을 채웁니다.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태국인의 영혼이죠. 저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목재 쌀통을 쓰다듬습니다. 그 위에는 손으로 조각된 벼 이상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했어요. 좋은 쌀을 고르는 법을 알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야. 이 말을 가슴에 새긴 저는 태국 각지에서 가장 품질 좋은 쌀만을 고집했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치앙라이에서 재배된 쌀은 특별한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라이스 러브는 방콕의 무수한 식당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쌀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로 젊은 층부터 나이든 손님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의 특선 메뉴는 푸른 정글 카오팟입니다. 치앙라이 지역의 향미쌀에 현지 허브와 야생 버섯을 더한 볶음밥이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웍을 휘둘러요. 쌀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분리되면서도 촉촉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랜 세월 태국인들이 발전시켜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할머니에게서 배웠고 이제 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한 외국인 손님이 감탄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국 쌀의 영혼을 이해하는 거예요. 쌀은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식당 벽면에는 태국 전역의 다양한 쌀 산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걸려 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각 지역의 특징적인 쌀 품종과 그 맛의 차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제게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였던 거죠. 오늘도 평화로운 저녁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내일 방문하기로 한 치앙라이 농부와의 미팅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유기농 쌀 품종을 소개받기로 했으니까요. 제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농부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최상의 재료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은 평온했어요. 내일도 변함없이 태국의 전통을 지키는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꿀 재앙이 이미 지각 깊은 곳에서 열기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허브와 채소를 고르는 일상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이날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들이 흔들렸어요. 방콕을 강타한 지진은 태국 북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규모 7.8의 강진이었죠. 모두 대피하세요. 빨리! 시장 상인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쓰러지는 좌판 사이를 헤치며 안전한 곳으로 달렸어요. 머릿속은 고향 치앙라이에 계신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원지에 가까운 곳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통신망은 마비된 상태였어요. 지진 발생 이틀 후 끔찍한 소식들이 하나둘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앙라이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들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제 가족이 운영하던 논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생존했지만 대피소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우리 논이, 할머니의 논이. 전화로 전해들은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0년 넘게 우리 가족이 지켜온 논밭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피해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태국 전체 쌀 생산량의 70%가 감소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어요. 쌀은 태국의 영혼이자 경제의 중심축인데
그 중심이 무너진 거죠. 가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에서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야, 오늘 쌀 좀 더 살 수 있을까요? 마트에는 이미 다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저도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새 공급이 있을지도 불확실하네요.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식당을 임시 구호소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3번. 제가 가진 식재료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라도 제공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국 전통 요리를 만드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오늘은 밀가루로 만든 국수에 태국 허브를 넣었어요. 쌀은 다음에 또 구해보겠습니다. 손님들은 고마워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태국인에게 쌀 없는 식사는 영혼 없는 몸과 같으니까요. 특히 할머니처럼 전통을 중요시하는 노인들은 밀가루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밤이면 저는 비어가는 쌀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창고에 남은 마지막 자루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치앙라이에서 가져온 할머니의 마지막 수확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방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아직도 가끔씩 여진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태국 정부는 비상식량 배급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입쌀은 가격이 3배 이상 올랐고 품질도 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어요. 모두가 태국 쌀의 쫄깃함과 향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무너지는 태국의 농업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정체성이자 할머니의 유산인 쌀 요리를 지켜내기 위해 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청년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마음 한편에서는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맛본 주먹밥의 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았어요. 그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향은 분명 특별했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3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작은 보온 용기를 들고 있었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식당은 아직 손님들에게 문을 열기 전이라 조용했으니까요. 민주는 보온 용기를 열었고 그 안에는 어제 먹었던 것과 같은 주먹밥과 함께 몇 가지 다른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모두 한국쌀로 만든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빔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 참기름을 쌀과 섞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쌀의 식감이 태국 쌀과는 확실히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입에 잘 맞았어요. 특히 태국의 허브와 함께 먹으면 어떨지 상상하니 흥미로웠습니다. 민준에게 이 쌀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민준은 한국 쌀은 일반적으로 더 찰진 품종을 사용하며 재배 방식과 수확 후 관리 기술이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후 조건이 특별한 맛과 식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유기농 쌀 농사를 짓고 있었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태국도 쌀 농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농법과 품종은 분명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해에 강한 품종이라는 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니까요. 저는 민준에게 이 쌀을 더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보내준 쌀이 약간 더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콕에 있는 한국 식품점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식품점의 위치를 물었고 민준은 기꺼이 알려주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준의 손에 있는 쌀알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짧고 통통한 모양이 태국 쌀의 길쭉한 형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표면이 더 매끄럽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이 쌀로 태국 요리를 만들어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기꺼이 허락했어요. 즉석에서 저는 간단한 카오파 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웍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두른 뒤 민준이 가져온 쌀을 넣었어요. 쌀이 기름에 닿자 특유의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태국 쌀과는 다른 더 깊고 풍부한 향이었어요. 여기에 마늘, 피쉬 소스, 라임 주스를 넣고 볶았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민준에게 건네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맛있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예상 이상이었어요. 한국 쌀의 찰기와 태국 향신료의 조화가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식당 문을 열기 전에 한국쌀로 만든 몇 가지 시범 메뉴를 준비했어요. 평소 단골 손님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자신의 한국어 수업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지만 내일도 들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가 놀란 눈치였어요. 특히 팟타이에 사용했을 때는 찰진 식감 덕분에 소스가 더 잘 어우러졌습니다. 손님들은 이 쌀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쌀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알려준 한국 식품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일 첫 일정으로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 식당과 태국 쌀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민준이 알려준 한국 식품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와 식품들의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5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에게 쌀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가게 뒤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한국 쌀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은 더 찰진 맛이 강했고 또 다른 것은 향이 풍부했죠. 저는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가격은 태국 쌀보다 3배 정도 비쌌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포대를 구매한 후 저는 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게 주인은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도 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쌀 농사 전문가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한국에 남아 있었지만 언젠가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에게 현재 태국의 쌀 위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해 더 많은 쌀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제게 한국 쌀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레시피가 담긴 작은 책자도 선물로 주었어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만나는 인간의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산 쌀을 보고 반가워하며 오늘은 자신의 부모님과 영상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오후에 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민준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유기농 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업기술자 출신으로 재해의 강한 품종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국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의 조언을 구했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과거에 여러 자연재해를 겪으며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어요. 특히 그가 개발에 참여한 품종은 가뭄과 홍수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태국의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민준의 아버지는 시험 삼아 몇 포대의 종자용 쌀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태국의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한다면 이것이 태국 농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감격스러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준은 부모님이 정말 저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평소에도 다른 나라의 농부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적 위기였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쌀로 다양한 실험적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전통 향신료와 한국 쌀의 조합은 예상 이상으로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쌀의 찰기는 소스를 머금는 능력이 뛰어나서 태국 요리의 강한 향신료를 더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메뉴판에 특별쌀 요리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고 손님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식당을 닫은 후 저는 태국 북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 쌀에 대한 이야기와 민준의 부모님이 보내주기로 한 종자용 쌀에 대해 말했어요. 농부로서 아버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이라도 우리 땅을 살릴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메뉴가 식당의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문했지만
이제는 그 독특한 맛을 찾아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며 태국 요리와 한국 쌀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쌀의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가격도 비싼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흥분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의 부모님이 보낸 종자용 쌀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택배 상자를 함께 열어보니 안에는 5가지 다른 품종의 쌀이 담겨 있었어요. 각각의 특성과 재배법이 적힌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특히 홍수에 강한 품종이고 이건 가뭄에도 잘 견디는 종류예요. 아버지가 태국 기후를 고려해서 특별히 선택하셨대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작은 씨앗들이 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택배 상자를 들고 치앙라이로 향했어요. 가족들과 지역 농부들에게 이 새로운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때 푸른 논밭이었던 곳은 이제 갈라진 대지로 변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농장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 임시거처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지진과 농장 상실의 충격이 할머니의 건강을 많이 약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제가 들고 온 상자를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 쌀에 대한 이야기, 민준과 그의 가족을 만난 과정, 그리고 이 쌀이 어떻게 태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회의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품종이 태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상자에서 쌀을 꺼내 손바닥에 놓고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안에 몇 알을 넣어 씹어보셨어요. 맛이 다르지만 좋은 쌀이구나. 이 아이들에게 우리 땅을 경험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할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가족 농장의 한쪽 구석에 작은 시험 재배지를 만들었어요. 5가지 품종을 각각 다른 조건에서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태국 농법과 민준 아버지가 보내준 한국 농법을 절충해서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웃 농부들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함께 도왔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한 농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콕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종자를 심었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고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로 재배 과정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식당에 돌아오니 여러 손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제 한국쌀 요리가 자신의 어린 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지진 이후 식욕을 잃었던 아이가 제 특별한 쌀 죽을 먹고 힘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쌀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어요. 태국의 전통적인 디저트인 카오니아오 마무앙망고 찹쌀밥을 한국쌀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리는 과정에서 태국 쌀과의 차이점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한국쌀은 더 많은 물을 흡수했고 불린 후의 질감도 달랐습니다. 완성된 디저트는 예상 이상으로 훌륭했어요. 한국쌀의 찰기가 망고의 달콤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코코넛 밀크의 고소함도 더 잘 흡수해서 맛이 더 풍부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레시피를 메뉴에 추가했고 다음 날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래가 암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농업 지식이 만나 새로운 아직 보지 못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쌀이라는 우리 모두의 삶을 연결하는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종자를 심은 지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가지 품종 중 3가지가 태국의 토양과 기후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해담 품종이라는 쌀은 성장 속도가 빨라 이미 푸른 싹을 힘차게 뻗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통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가져온 이 쌀은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강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도 곧바로 알리겠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부모님이 직접 태국을 방문해 농부들에게 한국의 쌀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제안에 깊이 감동했고 즉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의 부모님인 김 선생님 부부가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치앙라이로 향하기 전 제 식당을 방문했어요. 저는 그동안 개발한 한국쌀 요리들을 모두 대접했고
그들은 태국 요리와 한국 쌀의 환상적인 조합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쌀이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태국의 향신료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김 선생님의 아내분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치앙라이로 떠났습니다. 도착하자 이미 많은 농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를 만날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파워포인트 발표 대신 직접 농지로 들어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물 관리법, 모종 심는 간격, 자연비료 활용법 등 한국에서 수백 년간 발전시켜온 기술들을 공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선생님이 소개한 이양기라는 도구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모내기 도구였는데 손으로 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농부들은 즉시 이 도구에 관심을 보였고 마을의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서 비슷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겠다고 나섰습니다. 오후에는 김 선생님의 아내가 쌀 수확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건조와 보관 기술이 쌀의 품질과 보존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농부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할머니는 김 선생님 부부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임시 거처의 작은 부엌이었지만 할머니의 손맛은 여전했어요. 태국 전통 요리와 함께 제가 가져간 한국 쌀로 만든 디저트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는 김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도 쌀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김 선생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혜가 담긴 유산이죠.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와 똑같군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같은 쌀알처럼 닮아있네요.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전통 춤을 추며 김 선생님 부부를 환영했고 저는 한국 쌀로 만든 간식들을 나눠드렸어요. 지진 이후 처음으로 마을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실험 재배지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많은 농부들이 자신의 땅 일부를 내어주겠다고 나섰고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더 많은 종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시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방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 선생님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식당에서 한국-태국 쌀 문화교류회를 열자고요.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고 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행사를 홍보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행사 당일 제 작은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의 쌀 문화와 농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태국 전통 쌀 요리를 시연했어요. 그리고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요리들을 모두에게 선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지역 언론이 이 행사를 취재하러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진 이후 태국 쌀 위기와 한국 쌀이 제공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제 개인적인 여정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 이후 저의 식당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위기에서 피어난 우정, 쌀이 있는 두 나라의 이야기와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쌀로 만든 태국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고 저는 거의 매일 메뉴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쌀은 우리의 혼을 담을 수 있을까? 한 노인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한국 쌀이지만 우리가 담는 정성은 똑같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치앙라이의 시험 재배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특히 해담 품종은 태국의 기후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고 이제 첫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역 농업대학의 교수님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연구 협력을 제안했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농부들이 한국쌀 재배법을 배웠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방식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치앙라이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담 품종의 첫 수확이 예상보다 훨씬 풍작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로 그 쌀로 지은 밥 한 그릇을 드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태국의 향과 한국의 찰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이었답니다. 저는 즉시 민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는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치앙라이에서 보내온 첫 수확쌀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제안으로 그 메뉴에 한테 우정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파티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방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찾아왔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모두가 음식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특히 한테 우정밥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지혜가 담긴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짧은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우정과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쌀이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연대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어요.